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뚱커버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벙버러벙벙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뭐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리기 전에 약간 울컥하셨나 봐요. 네, 조금 전에 파산했다는 네. 정치자 문자 남일 같지도 않고 네.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유튜브의 찐팬들이 힘내시라고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라고 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진행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내홍입니다. 네. 자, 뭐 주말 내내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반성 문제 논란입니다. 일부 당원들한테 지금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 또 후보 공천을 할 때 뭐 이번 후보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성찰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관련해서 의원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의견을 밝혔는데 오영환 의원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게 됐죠. 국민적 공감 없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낸 뒤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잇따른 반성문을 민주당 2030 의원들 또 초선 의원들이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리 당원들은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옥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선거해줬다고 당원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금배지 또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그제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몇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우리 전체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선 의원들 또 20대 의원들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네. 성대모사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좀 실감나지 않았습니까? 자, 봉보로봉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입장했습니다. 예. 네. 비가 오는 바람에 예. 죄송합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근데 예. 최 교수님 예. 초선들에게 힘을 실어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초선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초선들의 반성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진들 중에는 초선 의원들의 이런 표현이 일단 여러 목소리로 그 분열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간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조국 전 장관 사태예요. 요 문제 가지고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은 그 문제가 어쨌든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이다는 점을 이제 지목하고 나갔는데 이제 친문 세력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문제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총선 때도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180석을 얻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네.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초선의 말이 맞다라고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이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초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을 보면 정부와 또 청와대 대통령과 소통이 부족했는데 당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더 소통을 잘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하는데 좀 더 목소리를 높였어야 되는데 충분히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것 아니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게 됐고요. 홍영표 의원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내홍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5월 2일 있을 예정인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 예정인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니 그럼 서초동에 수백만 나왔는데 네. 검찰 개혁하라고 따졌던 그 민심은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하고는 다른 생각이냐 어떤 것이냐 입시 부정과 관련된 이런 문제나 비리나 부패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리로 나간 건 아니었다. 그때도 검찰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정치검사 행사에 대해서 분노했던 건 아니냐.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곤란한 것이다. 검찰개혁과 지나치게 연관시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조응천 의원이 친문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 일종의 홍영표 의원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문 비문이 어딨냐. 자꾸만 친문 비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심도 민심의 하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당이 이제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진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홍영표 의원이 이제 당권 주자로 이제 꼽힌다고 그랬는데 이 당 대표 선출이 5월 2일이고요. 네. 이번 주 4월 16일 날 금요일 날은 원내대표 선출하는 오전 10시에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최 교수님, 예. 김경업 의원도 이 초선 의원들한테 또 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선거가 지고 나면 100가지 이유가 만들어지고 이기고 나도 100가지 이유가 만들어지는데 뭐 모든 게 잘못됐다, 또 모든 걸 잘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성명서에 이제 초선 의원들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성이 없이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김경호 의원의 발언이고요.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없다. 이렇게 김 의원은 지금 지적을 했고 예.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초선 의원들의 그런 어떤 반성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마치 언론 뭐 당내에서 이런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조국 전 장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 가지고 사실은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진들은 그 문제는 이미 총선에서 한번 검증받았던 문제고 그 문제보다는 LH 사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 조국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의 갈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총선 평가는 저는 데이터 분석가니까 뭐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 여당이 압승을 했던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코로나 방역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는 지난 총선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지난 총선의 주제였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영향을 미쳤냐? 그분도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제 총선에서는 저는 LH나 아니면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게 축적돼 와서 내재되어 있는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데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20대, 30대가 공정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았을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런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점들을 좀 더 대비했어야 된다면 총선 이전에 또는 총선 직후에라도 그 이야기가 부각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적을 받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6067 청취자님께서 왜 일구성은 배 소장님한테만 뭐라 그러고 최진봉 교수님한테 뭐라 안 하냐고 편파적이다. 6067 청취자님 저는 배 소장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밖에 김경래 PD가 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해 주는 아니 오늘은 김경래 PD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저는 성대모사를 하지 적잖아요. 않습니다. 아니, 네. 저는 성대모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늘 정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예. 아침에 KBS 아침마당에 나오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가수 자격으로. 아 됐어요. 그만하시고. 자격으로 나가셨군요. 자, 근데 최 교수님한테 뭐라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청취자가 예. 김동욱 청취자께서 예. 최진봉 교수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보는지 만들었습니까?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각봉. 마음에 드세요? 아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이 냉철하고 예리하십니다. 아 너무 예리하십니다. 자, 이 새로운 최고위원 선출 방법 놓고 내부 갈등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이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정할 때 이제 중앙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도종환 비대위원도 있지만 이미 이제 지도부는 사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제 전당대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토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잠깐만요. 여론이 우세했거든요. 잠깐만. 네. 중앙위하고 전당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최진무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는 권리당원들을 대표하는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소수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당원들이 다 하게 되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권리당원이 약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당대회처럼 전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문의 영향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위에서 안 하고 전당대회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원내대표는 선거가 이제 2파전으로 이제 치러진다고 그러죠. 이번 네. 16일 날 하는 거. 이번 금요일입니다. 예. 지금 후보는 두 사람인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고요. 또 박완주 의원인데 두 사람 다 사실은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박완주 의원도 그렇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박완주 의원은 지역구 이제 천안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친문 아니냐. 김태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나니까 또 친문이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누구 라인이죠? 일부 라인이죠. 자, 불변이죠, 불변. 자, 봉보로봉 교수님. 예. 청와대도 이제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몇 자리는 이미 내정돼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총리,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거냐 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이분의 이름이 거의 거론이 안 됐었는데 오늘 이제 언론들이 대부분 김영춘 이제 전 후보, 네. 그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셨죠. 낙선을 하셨죠. 이분을 많이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부겸 전 의원 이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김영춘 그 의원 전 의원이 급부상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할 거냐가 좀 관심이 끄는데 아마 이렇게 갑자기 선회한 것 중에 하나 물론 두 분 다 그 경상도 지역이시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도 친문으로 분류되진 않아요. 그 그래요? 친문 색깔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뭐 친문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는 게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원조 친문 아니었지만 해수부 장관도 하시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또 예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쪽에서 일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할 때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조 친문은 아니라도 뭐 지금은 친문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친문이냐 아니냐의 색깔에 약간 좀 옅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정무수석이 갑자기 이제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뭐 언론들은 사실상 내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그분이 이제 데일리로 라디오 진행을 하시는데 네. 13일까지 휴가를 내셨어요. SBS 예, 라디오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늘 안 했다고 네, 또 다른 기사도 분이 떴더라고요.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잠깐 들었는데 딴 분이 진행하시라 깜짝 놀랐는데 그런 모습이 결국은 내정된 거 아닌가 하는 데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걸로 보고 근데 이 전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적인 비문 인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에 내정이 됐다는 거. 그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수석 게 이제 중에도 아주 중요한 수석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대국회 관계가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협치를 보여주는 의도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철희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방송 시작하면서 어떤 정치적 색깔을 안 띠겠다고 민주당 탈당했어요. 예. 지금 현재 탈당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당색이나 친문 세력이 비문으로 불려지는 아주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분이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불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 여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을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협치의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짧고 굵게 아주 정무수석 내정에 대한 인사평가를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어요. 예. 사탕발림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정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철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또 TBS 라디오를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저녁 네네. 방송에. 저 밖에 김경래 그때 PD하고 김경래 PD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저는 이런- 여기 오기 전인데 한 3년 같이 네, 했다고. 이른바 뭐 진행자 미다스의 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김경래 PD인데 네. 이철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또 전략가입니다. 이른바 장자방이다. 제갈 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네. 2030 표심과 중도층 표심을 흡수해야 되는 청와대의 뭐 고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영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아주 각별해요. 이건 친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각별한 사이,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참 아쉬워했을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김영춘 후보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자, 배수진한테도 사탕 발림. 네. 네. 왜 안 주시나 했어요. 왜 드리냐면요. 네. 열심히 이렇게 예. 해설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네. 좀 간결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아니. 네, 쇼미더뉴스 두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까요, 배 소장님? 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소식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네. 유럽의학청이 EMA가 혈액 응고, 이른바 혈전이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부작용 우려까지 있었던 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우리 경우도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접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잠깐 중단됐던 특수학교 종사자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치약시설 요양병원 등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재개됐는데 다만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60세 미만 또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이 또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많은데 네. 30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치명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걸 우리가 논의해 봤을 때 오히려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 접종 대상자의 숫자는 64만 명이나 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체할지도 정부에서 고심을 좀 하고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오늘 중요한 건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금지됩니다. 예. 네. 다른 이제 백신으로 이제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아예 백신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30세 미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밑줄 30개 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미만인데 20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뭐 있니? 30개만 치면 되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예. 1차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30대 미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차를 맞으시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 있으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냐면요. 네. 지금 희귀 혈전 문제가 30대 이하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혈전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1차 접종 끝나고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차 접종 끝내고 이상 반응이 없었던 상태로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2차 접종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혈전 사례가 나타났던 사례들을 케이스를 보면 1차 접종 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하신 30대 미만도 별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 2차 접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1차 접종하신 30대 미만은 이상 반응이 없다면 2차 접종을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배 소장님 응원 문자 소개해줘요. 묵직하고 듬직한 배종찬 소장님 같은 분이 네. 정무수석에 딱입니다. 무게가 있겠죠. 자,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배 소장님? 확진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상생 방역이라고 해서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직접 확진의 여부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보급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 좀 더 빨리 확진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역 당국도 활용을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 문제는 서울형 상생 방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 유흥업소의 영업 정지와 관련된 시간 부분입니다.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정부 정책 방향처럼 영업 금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건 정부 방역 당국과는 온도차가 뚜렷하게 있는 부분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데 우리 식약처에서 인증을 못 받으니까 네. 미국으로 수출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오전에 나온 얘기 보니까 이 검토는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이 자가 진단 키트가 현재까지는 이제 정확도 아니겠어요? 검사의 그렇죠. 정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염자를 판별하는 비율 자체가 50% 미만이에요.
네. 50% 넘지 못하고요. 또 하나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막 분출되기 전에 적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검진을 못 해낸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용어로 그 민감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자가진단 키트로 해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양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뭐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분들 미리 검사했는데 거기서 음성 나왔지만 이분이 다녀간 뒤에 확진이 돼가지고 거기에 왔던 사람이 또 확진되는 확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자가진단 키트로 쓸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진단 키트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네. 그런 상황에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고 민감도가 높아지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키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자,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 방역 당국이 이제 우려를 좀 펴기도 했지 않습니까? 배 수장이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보면 유흥업소나 이런 주점 같은데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리두기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서울로 몰려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2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8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그냥 강남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라틴 댄스 예, 춤을 췄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허용했을 때 우리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방역에 느슨해지는 순간요. 우리가 우리 방역 체계나 아니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건 방역 당국과 좀 의견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687님께서 최준봉 교수님 웃음에 묘하게 빠져듭니다. 물론 배종찬 소장과의 케미도 너무 좋고요.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방금 9824님인데 방금 청취율 전화가 왔어요. 일요일에 들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라는데 청취율과 통화에 해서 나는 늘 TBS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딱 집으라기에 허리케인 라디오라고 딱 집었습니다. 커피 먹을만 하지요? 예. 김경희 PD.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보내드린답니다. 네. 찐팬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단 이 나이대가 제외됐습니다. 네. 만 몇 세 미만이 접종 중단이 됐을까요? 뚱커벨 품격 있는 힌트 부탁합니다. 봉보로봉 봉 교수님. 예. 네, 품격 들어갑니다. 네. 20대나 40대는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 있는 데죠. 20대, 40대 중간에. 아유 품격 있어라. 별로 없습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동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나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3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교수님이 협찬 멘트리니까 학생들한테 네. 강의하는 것처럼. 와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